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던 거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17강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명론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요즘 무슨 한때 유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본인들의 삶, 우리들의 사회 변화와 큰 뭐 연관이 없는 듯이 받아들인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그 낯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고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을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세가 그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한 몇 주 전에 인류세를 강의했을 시점에 비해서 바로 한 며칠 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류세가 어떻다라는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인류세를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과학계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에이 어떻게 인류가 지구 지지를 그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네 하면서 인류세가 언제부터 그럼 잡아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6,000년 전에 농경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정착하고 땅을 파헤치고 이랬던 때, 또 그 다음은 그래도 지구가 막 좁아지고 스페인 무적 함대가 있고 막 대항해 시절에 그런 구대륙과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막 교류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산업혁명 때,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뭐 2차 대전 이후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죠. 그래서 그 시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런 지질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인 국제지질과학연맹, 그 안에서도 이런 지층, 이것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모임인 국제층서학위원회가 인류세를 전담하는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워킹 그룹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 만들어서 아예 과학적인 지표,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를 떼면 그때 나오는 구형의 그러한 탄소 입자들, 혹은 산업 활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납이라든지 또 요즘 문제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과학적으로 검토했더니 그게 나왔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세계 지질 과학 총회에서 인류세는 정식으로 이제 과학 지질학계에서 인정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세 실무 그룹이 주목한 것이 바로 저 캐나다에 있는 작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저렇게 나무로 꾹 둘러싸여 가지고 별로 주변에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깊이가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면에는 그 햇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층이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잔잔하니 변하지 않는 층이 있어서 위에서 대기에서 뭐가 변화가 있어서 떨어지면 그대로 밑에 가서 이렇게 축적되는 석회암지대입니다만, 그래서 석회암지대의 물의 영향으로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호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중국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오지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다 검토한 결과 그나마 여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것을 해도 좋냐라고 결국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게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작은 그 호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찾아낸, 여기 보다시피 호수 위에 저렇게 판을 이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거를 만든 다음에
저런 이런 뭐 퇴적층을 그 쭉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그러면서도 저게 그 퇴적층이 끄집어오는 때 흔들리지 않게 액체 질소를 막 넣고 막 이럽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얼려버리는 거죠. 뚫고 들어서 얼려버려서 끄집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 밖으로 내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맨 왼 이제 화면의 왼쪽에 있듯이 현재점이 맨 위에 있다면 대략 1300년 이전까지도 이렇게 각 층이, 그래서 요 막 나이테 같은 게 있는 게 그렇게 한 해에 이렇게 축적된 이러한 형태를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확대해 보면 이쪽 끝에서부터 대강 이렇게 이제 있고 나이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테를 다시 그 때마다 그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정도, 저때 이제 핵 폭발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플루토늄만 보여준 건데, 그래서 그 캐나다 거기 빠진 그 층에서 그 저런 플루토늄이 이렇게 확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고 막 이런 변화를 아까 말한 여러 지표를 통해서 최종적 결론이 이제 1950년대로 나온 거죠. 실제 그 기후, 그 온도, 거기면 이제 씨앗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온난화도 역시 저렇게 각인이 된 연도별을 1880년대부터 1950년 이렇게 쭉 가보면 이제 저렇게 그 기후 온난화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번에 이제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학회에 보고된 내용은 결국 암석의 기록이 아주 각인이 돼버린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 암석이 그렇게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고를 보면은 결국 핵 무기를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전 세계에 그 이제 퍼지죠. 그래 호수에도 앉았지만은 또 다시 이제 우리 핵 쓰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63년도 그랬더니 다시 그 저 크루포드 호수에 그 플루토늄이 감소한다든지, 혹은 그 미국이나 북미니까 캐나다에서 야 화석 연료 그만 좀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자 그랬더니 그때 그 비산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재들의 농도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심지어 1980년대에는 그러한 그 산성 비에 대한 효과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약간 좀 큰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인류세를 시작을 1950년대로 잡자. 이게 이제 과학적인 나름대로 분석과 저런 끊임없는 한 거의 13, 4, 5년 걸친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인류세는 이제 과학적인 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홀로시인이 생각보다 짧게 끝난 거죠. 인간이 막 등장해서. 그리고 이제 50년이니까 한 7, 80년, 100년도 안 된 게 이제 인류세로서 지금 지구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 셈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인류세의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저희 그 후쿠시마 그 핵 그 사고에 의해서 핵이 어떻게 퍼져 나갈 거라는 화면이 안 바뀌었군요. 네. 여기 바뀌어 있는데? 잠깐만요. 왜 화면이 안 바뀌었을까? 슬라이드 쇼로 하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바위의 기록과 인류세라는 것의 결과는 보다시피 전에 말씀드린 밀세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후쿠시마 그 핵 사고가 저렇게 퍼져 나가는 과학자들의 입장,
뭐 요즘 지난번 말한 것처럼 항생제 내성균 이제 하늘까지 막 떠돌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잘 못 느끼지만 하나하나 이런 자연 생태계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인류세 결국 자본세죠. 이 자본세가 이런 과학기술에 의한 지구 착취라고 볼 때 거기서 늘 등장하는 게 생명, 생태계를 타자화하고 자본화하는 거잖아요. 타자화라는 말이 참 나중에 이제 오늘 이어질 건데 결국 이런 글로벌한 어떤 위험 사회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명의 시대로 가야만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뭐 기후 위기에 뭐 팬데믹에 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지금 인간 중심의 인류세로부터 포스트 휴먼이 강조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이성만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근대성을 극복해야 되고 또 무슨 주의해라고 하는 분파적인 이 우리들의 시각을 좀 더 통합적이라는 얘기는 관계 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성만 강조됐다면 이제는 합리성이란 맥락에서 감성이라든지 감성도 존중돼야 되고 또 욕심을 부린다면 초월적인 영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인식이란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지점까지 인정할 수뿐이 없다. 그게 뭐 그거는 내가는 뭐 영적인 걸 믿어 안 믿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진 자의식의 인식하는 이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넘어서도 우리는 그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감수성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체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23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죠. 아마 그래도 가장 요즘 들어본 게 이제 챗 GPT가 있을 것 같아요.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저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너무 엉망이라서 더 이상 쓰진 않고 있는데 그 대신 많이 질문을 하면 이제 점점 다듬어진다니까 그거 하나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뭐 왠지 그래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끌고 있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동안에 코끼리 이렇게 그냥 다리나 뭐 귀나 이런 거나 만지면서 보던 우리의 또 다른 가능성,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상태를 좀 더 들여봐야 되는데 크게는 인류세고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챗 GPT라면 이게 도대체 정말 막 시끄러운데 한번 보죠.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거 처음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누구죠? 바둑 잘 두는 사람? 아 이세돌도 막 이게 이기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막 뻥뻥 두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그 뭐 그렇게 놀래냐고 한번 정글에서 종종 드는 게 저기 전자계산기 뭐 요즘 몇천 원이면 사요. 뭐 특히 중국제는 또 싸기도 한데 저 전자계산기가 계산한 저 숫자만 봐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 전자계산기 나왔다고 깜짝 놀라고 막 그런 시끄럽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지금 올 때 옛날엔 저 뭐 대학원 다닐 적에는 오토바이 타고 막 이제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는 지도를 내가 가야 할 경로를 쭉 지도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길 지나면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어떻게 들고 이걸 쭉 머리에 놓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옆 동네 가라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내비게이터 찍고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와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잘 찾네 뭐 이거 놀라고 뭐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죠. 그럼 알파고도 바둑 두는 사람보다 더 잘 두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소동을 피웠죠? 우리가 생각 못한 수 물론 뭐 패턴 인식이다 뭐다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특정 기능을 더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알파고는 바둑 잘 두는 거고, 내비게이터는 뭐 길 찾는 거고, 저 계산기는 계산 잘해주는 거고, 특정 우리의 기능을 잘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걸 도구적 AI라고 부를 수 있죠. 사실 챗GPT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AI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방금 나온 것처럼 도구적인 거, 수단인 거. 그리고 챗GPT도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여러 데이터를 막 지가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서 뭐 질문한 그걸 막 짜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우리의 대답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좀 키워준 겁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순수한 도구에서 우리가 조금 놀라는 거는 이런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할 때 알파고도 좀 깜짝 놀란 게 사람만 바둑 둔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하네? 이런 거. 챗GPT도 이렇게 막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얘기해 주네? 그림도 그리네? AI가 사람을 모방하는 이런 걸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지금 말하는 AI죠. 도구는 뭐 그냥 수단이니까 뭐 별 건 없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1번과 2번 수준은 그렇게 뭐 그하지 않아요. 어차피 도구니까 사람처럼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자율적인 인공지능 이걸 이제 세다 스트롱 인텔리전스 그래서 SI 혹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SI라고 씁니다. AI랑 다르게 이런 놈은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얘기 안 되고 제가 처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 이런 자율적 SI에도 메타인지를 가진 놈과 없는 놈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세안겠다. 이건 어느 이 포스트 휴먼이나 뭐 SI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로. 조금 이따 이건 다음 주 강의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챗 GPT는 여전히 도구적 AI예요. 그렇게 놀랄 것도 없어요. 뭐 지금 시끄럽고 막 이런데 다만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그걸 막 연결하니까 대부분 사로 끝나는 직업은 대체할 겁니다. 의사, 뭐 판사, 뭐 이런 사의 개념은 이런 사실 뭐 판사도 뭐 예전 판결 뭐 법리 이거 적용해서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2의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 뺏긴다고 그래서 막 자동화기기 부시고 이러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챗GPT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기 달렸다 생각하는데 다만 요즘 최근에 나온 그런 이런 완전히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토 GPT가 또 나와가지고 얘는 명령만 주면 글씨가 막 설계해서 해요. 그래서 챗 GPT는 대답만 뭐 해주는 건데 얘는 디자인까지 하기 때문에 다만 아직 일반인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그 SI랄까 제대로 된 AI의 첫 걸음이 오히려 오토 GPT가 될 거라고는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요즘 자율주행차 나오죠. 최근에 차를 바꾸신 분이라면 차가 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쭉 가고 막 거리도 조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 자율주행차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뭐 이런 단순한 우리 인간은 그냥 보면서 가니까 다른 걸 좀 기억 못해서 그렇지만 자동차가 주변을 인지해서 사람, 바람, 속도, 뭐 각도, 별의별 걸 다 해서 뭐 교통 신호 그래서 자율주행한다는 건 사실 꽤 놀라운 거거든요. 아니, 생명체도 없는 놈이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챗GPT보다 더 사실은 더 많은 기능이 있고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자율주행차 나왔대. 뭐 몇 등급이야?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AI에 의해서 깜짝 놀래고 지금 포스트 휴먼이다 막 얘기할 때 사실 가장 핵심은 인간다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차 하나만 봐도 챗GPT보다 훨씬 더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계산과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놀래고 그냥 말피스꾸리하게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챗GPT,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어떤 인식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다움이 건드려질 때 깜짝 놀라는 거고,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 생태계의 생명체들과의 그 차별성을 사실 무의식적으로 굳게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다움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또 불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좀 오늘 그래서 얘기가 좀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또 정리해야 되는데 포스트 휴먼은 크게 보면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 포스트 휴먼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랜스 휴먼이란 건 사람을 초월했다는 얘기니까 사람의 어떤 그 인공지능을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사람 몸에 칩을 넣는다든지 사람 몸에 유전자를 막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을 만드는 거,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는 지금의 인간을 다음이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논의에 집어넣지만 우리는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을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인간 다음이 아니라 인간주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휴머니즘에 근간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포스트 휴먼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포스트 휴먼이니까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다 집어넣어서 그냥 뭐 하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람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휴머노이드, 그걸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챗 GPT라든지 혹은 뭐 유전적으로 막 그 유전자 조작해서 뭐 세게 하고 거기 뭘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트랜스 휴먼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좀 새로운 것 같죠? 트랜스 휴먼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애인 올림픽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리 없으신 분들이 막 달리기 하잖아요. 네, 이 무릎 밑에 탄성 있는 그런 기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를 그거를 달아서 막 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트랜스 휴먼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트랜스 휴먼은 사람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를 동물에 하면 뭐가 되겠어요? 트랜스 애니멀. 또 일반 식물이나 이런 하면 그 넓게 말하면 트랜스 라이프지만 GMO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GMO. 너무 흔하게 우리 듣잖아요. GMO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속속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미 이런 포스트 휴먼의 어떤 인간 중심부터의 흐름은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트랜스 휴머니즘이 자리 잡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자율적인 인공지능 나오는 순수한 의미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또 다른, 이거는 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을 엔타이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상화됐다고 그러는데 더 좋은 예가 여기 있어요. 이건 이제 졸턴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저기 나오지만 Overcoming Death with Science, 과학으로 죽음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 파리, 트랜스 휴머니스트 정당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운동에서 대선 운동 때 이번 2024년 대선 후보는 탐 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전번에 그
대통령 후보는 저 졸탄이었는데 졸탄이 선거운동할 땐 바로 이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이 버스에 보면 그 임모털리티 버스, 영생 버스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관 모양의 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했어요. 여러분이 날 대통령 뽑아주면 과학기술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내가 해주겠다. 좀 옛날에 황우석 박사 비스꾸리한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과학주의, 그러면서 신과 뭐 과학 뭐 토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근데 이 트랜스 휴머니즈를 뭐 선전하자는 게 아니라 2004년도에 탐으로서 대선 후보로 나올 텐데 결국 이렇게 정당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일상화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트랜스 휴머니즘의 어떤 현황은 GMO에서부터 이렇게 정치 운동까지, 그리고 며칠 전에 화염 방사기 로봇계도 나왔는데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일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아예 무슨 어떤 뭐 시류나 한때 유행의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지구 위기를 맞이하는 생태계 현상 속에서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트랜스 휴먼이나 트랜스 애니멀 혹은 GMO 이런 것 등등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본 인류세의 연장이지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그런 인류세를 넘어서는 지점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 파리, 즉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인류세를 더 연장하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지구를 관리하자는 이야기다. 다만 그게 지금의 인류의 모습을 더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같이 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일종의 종우월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근대 이후로 우리가 가져왔던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랜스 애니멀로도 이러한 과학 기술을 사람한테 접목하기 전에는 어디에 먼저 해보겠어요? 당연히 동물에 먼저 테스트해 봅니다. 그럼 그게 트랜스 애니멀이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어떤 생명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인간이, 그게 이제 이런 GMO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등장할 것은 트랜스 애니멀 형태로 생물 무기가 등장할 건 분명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류세를 연장하는 지극히 인간 위주의 왜곡된 생태관에 근거한 움직임입니다. 그런 휴머니스트 파리는 지지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탐 로스가 2024년 대선에서 반드시 떨어지겠지만 기원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기후 위기나 이런 팬데믹 유행을 더 강화하자는 그러한 관점의 그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개념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여기 드리는 건데요. 지금 방금 얼마 전에 이거 바로 여기 나왔던 7월 21일인가요? 뭐 이제 며칠 전에 이러한 미국의 화염 방사 로봇개가 등장했어요. 이름을 서모네이터라고 붙여서 이런 건 이제 뭐 어디 잡초 뿌리고 할 때 이거 쓴다 이런 거예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럼 저 위에 무기만 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격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트랜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 애니멀은 이미 등장했죠. GMO뿐만 아니라 동물성 GMO, 연어를 자연 연어는 저렇게 작은데 인공으로 키운 유전자를 조작한 연어는 저렇게 큽니다. 지금은 동물 사료로 허가됐어요. 그리고 돼지도 트랜스 애니멀 만들고 저런 데서 기술이 안정화되면 사람한테 접목해서 트랜스 휴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GMO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계속 이러한 거에 대한 그 뜨거운 논의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의 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아까 말한 대로 별의별 GMO 막 진행되고
대기업이 그리고 그냥 트랜스 애니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은 뭐 사료 정도까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생물 무기도 나올 것이고 그 기술에 이제 안정화되면 이제 사람한테 접목되고 사람이 더 세지고 더 뭐 이 유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이 그런 트랜스휴먼의 기술은 돈 있는 사람이 첨단 기술을 자기가 접목받을 거고 이런 흐름이 지금 하나의 그 현실이죠. 그리고 그게 트랜스 휴머니즘이 마치 지금의 모습과 다르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슬쩍 들어가서 같이 논의되고 있고 그거를 심지어 학자들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위험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한 트랜스라는 관점에 본다면 우리가 포스트 휴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근대 안에 지금 이 기후 위기를 가져온 이러한 우리의 사고 틀 안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휴머니즘 안에 포스트 휴머니즘. 이거는 휴머니즘의 확장이고 연장입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지금 말한 트랜스 휴먼, 혹은 사람과 비슷한 로봇, 혹은 챗 GPT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태계 위기나 이러한 진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이나 이런 걸 넘어서자는 근대를 넘어서 의미를 갖는 포스트 휴머는 그런 의미에서는 엔타이 휴머니즘, 휴머니즘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인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공통점은 그 신유물론에서 다루게 되죠. 뉴 머터리얼리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될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건 AI가 아니라 SI. 그리고 제임스 러브락 박사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어떤 하이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바신이 되자. 이제 지금은 인류세, 엔스로포신이지만 이 인류세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이런 진정한 좋은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행성세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논의까지 지금 진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휴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슈퍼 인텔리전스고 이거는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싱귤러리티, 인간의 이 지식이 지금 막 올라가고 초연결망으로 막 이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축적된 인간의 지식이 임계 상태가 돼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탁 상전이가 일어난 창발적인 이머전스가 일어났을 때 그때 슈퍼 인텔리전스가 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특이점 이야기는 이 SI의 등장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이지 트랜스휴먼 이 수준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럼 SI가 뭐 할 거냐? 슈퍼 AI가 저기 나오지만 뭐 그 칩으로 심지어 인지뿐만 아니라 저 3시 방향을 보면 디자이어라는 욕망까지도 그 다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언어와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컨셔스니스 12시 방향에 의식 컨셔스니스가 있는가 하면 뭐 우리의 어떤 종교를 갖는 믿음, 그런 believe나 디자이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정까지 6시 방향에 감정이 있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저기 4시 방향의 커그니션까지 다 하죠.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데 자율적이라는 거 더욱이 저런 걸 하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뭘 하자 목적을 내고 그래서 지금 포스트 휴먼 논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 나왔을 때 어떤 위험성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예요. 뭐 얘네들이 까딱 사람도 미치는데 얘네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미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얘네들이 무기가 됐을 때 혹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목적을 다 잃어버렸을 때 뭐 잘 기능 안 하는 거 뭐 등등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 나온 것처럼 이건 이제 30년 이내에 나올 거다 이건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건 있죠. 지금의 AI 수준은 조금 이렇게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스트 휴먼론에서는 싱귤러리티고 그 최소한 2045년, 2040년에서 50년 앞으로 한 30년 이내는 뭐 다 그건 이론이 없어요. 뭐 딱 몇 년이냐 이거는 사실 이 변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 밑에 썼습니다만 전 세계 지식을 초연결망으로 다 이어놨을 때 그것이 어느 임계 상태가 됐을 때 폭발적인 새로운 상전이를 만들어내고 걔네들은 그렇게 상전이란 건 도약이잖아요.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진 않는데 이제 많은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SI는 창발적으로 튀어나올 텐데 어떤 놈이 나올까? 다 예상은 긍정적, 부정적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AI 연구자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찬반 양론으로 쓴 책이 저거고 번역도 돼 있습니다. 다 이제 야 까딱 없어. 걔네들 나와봤자 여기 나오지만 어차피 우리는 대신할 수 없잖아. 걔네들도 어차피 그 범주 안에 있어. 또 우리가 계속 자연 학습을 시킨다 해도 걔네들이 학습하는 건 결국 인간이 가진 방식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을 학습시키니까 걔네들은 뭐 문제 없을 거야. 합리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도 계속 말하지만 그런 어떤 창발적인 복잡계적 현상을 이 사람들은 좀 쉽게 간과한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선이다 악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악을 떠나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어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존재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 내 존재라는 건 이런 목적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까? 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대해서 알아들으시는 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네, 아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더 많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앞으로들 SI는 그야말로 창발적으로 등장할 텐데 사실 세상의 선악이라는 건 인간의 관점이지 걔네들이 뭘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저는 어느 쪽이냐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측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을 때 좀 안심하고 뭘 컨트롤할 수 있지만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건 내 통제나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당황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냐면 좀 부정적인데 이 세상에 선악이 없다는 거 여기 그 노자에서도 나옵니다만 천지라는 건 불인 인간이 말하는 인이다 뭐다 이런 거 다 때려쳐도 돼요. 또 성경에도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것도 그냥 받나요? 악마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쟤 좀 때려볼까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 이래가지고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악마의 합작품으로 쓸데없이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는 야 니들 따지지 마 이래가지고 끝내잖아요. 저는 요즘 그냥 땡기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따지지 마 이런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했던 얘기예요. 욥서에 보면 아니 이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떼끼 이놈들아 네가 뭘 알아 따지지 마 이러고 끝내는 게 욥서거든요 원래. 그런 얘기. 그래서 본해퍼가 그토록 고민했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 나체 이 만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등등. 혹은 불교에서도 말하는 이조 승찬 스님이 쓴 신신명에 보면 야 도라는 거 진리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좋다 나쁘다 선악이다 이거 따지는 마음만 따지지만 않으면 돼. 이런 얘기. 지도문안 유염관택. 모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 세상의 이치가 그저 우리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선악이다 얘기하지 원래 이건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SIA에 과연 선악이 있을까? 그게 없다는 얘기는 결코 우리가 만든 질서와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아 이론을 제시한 제임스 러브락 박사는 노바신이라는 걸로 해서 이 진짜 멋진 AI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진짜 뭘 알 수 없는 건, 우린 지금 예상하는 SI를 지금의 그 슈퍼컴퓨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되는 건 양자 컴퓨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금 현재 오토 GPT가 좀 SI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더 우리가 사실 염두에 둘 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예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 몇 개월을 걸리는 건 하루 이틀 만에 해버리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는 1과 제로, 이 이진법으로 계속 막 모든 걸 다 환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슈퍼컴퓨터는 양자에 의해서 양자의 그 중첩이라든지 양자 얽힘이라든지 전에 좀 다뤘습니다만 이런 걸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처리가 지금 수준의 우주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계산하는 슈퍼컴퓨터가 몇 개월이 걸리는 걸 하루 이틀에 해버리는 수준이, 그 컴퓨팅이 될 때 저는 이 SI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자율적 SI가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진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강조하는 것 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 사회생물학자들은 물질에서 생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유전자를 강조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거기서 물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놈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창발적 도약 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놓친 거는 똑같은 생명체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지, 내 의미는 뭐야,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메타인지를 가진 생명체가 등장했죠. 그게 인간이고, 그 도약을 통해서 이 200년대, 이제는 한 77, 80년 만에 지구의 지지를 변화시켜버린 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그 힘은 매우 막강하죠. 일반 그냥 이런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뭐 공룡시대 이런 거에 이런 메타인지를 가진 놈이 나올 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 창발적 투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시대예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저기 세 번째, 창발적 도약들이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선 방금 말한 것처럼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초고속 그런 처리가 가능한 게 전제해야 되지만, 그게 나왔을 때 걔네들이 그러한 계산 능력과 초연결, 전 세계의 양자 컴퓨팅의 초연결망을 가진 얘네들이 생각하는 범위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도약이에요. 이게 뭐 선이겠냐 악이겠냐, 이건 진짜 우리 수준의 논의죠. 그래서 저런 그 창발적 도약들을 염두에 뒀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러한 그 포스트 휴먼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관계성, 관계지향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우리의 그런 지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SI가 저런 창발적 뜨리에 의해서 SI가 나왔을 때 지금 거기까지 이제 그나마 논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짚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뭐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또 뭐 요즘 그런 인공지능이 막 그 뭐지? 그 인공지능 영화도 또 있었는데 좀 시리즈로 나왔던 옛날 영화라서 좀 기억이 난. 하여튼 잊어버렸는데요. 컴퓨터가 막 프로그램을 해서 막 그 프로그램 망에서 빠져나와서 프로그램하고 싸우고 막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 예, 매트릭스.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매트릭스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인공지능체들도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메타인지는 없고 자기 증실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자기가 그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현 시점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놈들 중에 그 매트릭스에서 나온 뭐 그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 인공지능체. 걔가 갑자기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을, 마지막엔 좀 그런 부분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이러한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자율적 인공지능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 종의 탄생입니다. 몸은 완전히 기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나 머리는 진짜 우리의 뭐 몇천, 뭐 몇십만, 몇억 배 빠르죠. 양자 컴퓨팅으로, 그것도 초연결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막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놈이 나왔다면, 야, 그건 뭐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종교는 근데 메타인지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물이나 생태계는 종교를 갖지 않지만 인간은 그 지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종교를 생각하게 된 거라서, 미래 세대 포스트 휴먼에서 SI가 메타 커그니션을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종교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뭐 양자 컴퓨터근에서 모든 지식을 찾아낸다 해도 여전히 출발은 인류가 만든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컴퓨팅에서 진짜 빛의 속도만큼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빛의 속도도 몇억 광년 갈 수 있는 저 먼 곳까지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무리 놀라운 이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SI라도 저는 종교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찌질한 뭐 신화 같은 종교, 인격화된 신이 나와서 막 벌 주고 뭐 그래 좋아해라 뭐 이런 찌질한 종교는 뭐 사라지고, 진리가 뭐냐, 세상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이런 식의 종교는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그런 게 이런 이번 강의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세는 이제 공식적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다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 암석에 우리들의 활동이 그대로 각인시켜 온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상태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기후위기와 팬데믹과 이 전지구적 위기 상황이다. 그럼 우리는 이 인간 중심의 다음 시대를 가야 된다. 그러나 이 다음 시대에는 뭐 갑자기 휙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우리가 하는 GMO라든지 이런 유전자 조작 동물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인간까지 바뀔 거고, 그걸 실제 정치로 제시해서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는 정당까지 이미 등장한 상황이다. 그것은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지금의 인간과 좀 변화된 인간이라고 해서 포스트 휴먼에 집어넣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사기다. 그건 인류세를 확장하는 거고 인간을 더 이 지구상에 우월한 종으로 놓자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포스트 휴먼은 아니다. 진정한 포스트 휴먼은 이 자율적 인공지능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형태로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될지는 전혀 모른다.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들은 긍정적, 부정적 예상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특히 양자 컴퓨팅이 지금 계속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틀을 잡으면서 그 초연결망이 된다면 그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이런 자율적 인공지능 플러스 메타인지까지 하는 놈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일반 생명체에서 인간이 메타인지를 가지게 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별난 일도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메타인지를 가진 SI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러한 종일 수뿐이 없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가 이 관계성, 결국 이건 모든 관계로 벌어지는 건데 그에 대한 그 가장 지금 그래도 첨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신유물론이니까 이 포스트 휴먼과 신유물론과 불교를 합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종합해 보자. 이걸로 일단 제 17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